당신들의 버장머리를 내가 반드시 고쳐드리기 때문에. 국민의힘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까지 발언했는데 좀 어떻게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실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아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십니다. 목사님, 반드시 저 민노총 세력을 막아주세요. 노동절날 저 반국가 행위를 On May Day that they're trying to go 이거는 against the government. 목사님 외에는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And you, Reverend, there's no one to block off this action.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미국에 this. 잘 다녀오시라고 And 말씀하시고 success to your. 반드시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켜낼 것입니다. 네, 정치여담 야담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병욱 의원님, 네, 국민의힘 의원이시니까 예, 전광훈 목사가 이번엔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봐야 돼? 누가 전화했을까요? 글쎄요, 전화를 했는지도 의문이고 사실 전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그리고 정말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전광훈 목사가 과연 누구 편인지, 과연 정말 저희 국민의힘을 돕겠다는 분인 건지, 보수 진영의 어떤 좀 정치적인 보탬이 되겠다는 분인지 좀 알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정말 종교의 정치 개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 온 국민이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헌법에 20조에 분명히 정교 분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종교 자유를 가지지만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그래서 우리 특정 종교가 과도하게 정치에 개입하는 그 부작용을 지금 우리 전광훈 목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똑똑히 목도하고 교육받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들고요. 특히 종교 분리의 그 아주 모범적인 사례는 사실 프랑스에 있습니다. 프랑스는 헌법 1조에 프랑스는 반종교적 국가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화국이다. 그 과거에 이제 구교와 신교의 다툼으로 수많은 인명이 사상되고 이런 역사를 겪으면서 프랑스가 이런 교훈을 얻어서 헌법 1조에 명시해 놓은 것인데요. 우리 역시도 그 엄격한 종교 분리를 헌법에 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어떤 종교인이든 어떤 종교단체든 과도하게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소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이 또 전광훈 목사가 얘기했던 노동절 아닙니까? 근로자의 날. 오늘 민노총 대규모 집회한다는 얘기도 아까 전해드렸었는데 뭐 저희 세 사람은 뭐 입법 노동자, 방송 노동자는 사실은 노동자 권리를 주장하기엔 좀 그렇죠. 일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 목사 말이죠. 사실이라면 집회 사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한 30년,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재현되는 게 되는 거죠. 이제 과거에는 정부에서 뭐 어용 단체, 어용 집회 이런 거 이제 만들어서 뭐 원하는 그 일을 관철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국민들 정서상은 용납되기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전광훈 씨의 이제 주장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을 지금 내고 있지 않고 국민의힘에서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나오고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전광훈 씨가 뭐 통화 녹음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반박 증거가 나올까 봐 좀 조심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 가만히 있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니죠. 이 발언이 알려진 뒤에 홍 시장은 전광훈 목사를 끌어내야 한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급기야 전광훈 목사가 대통령실도 물고 들어갔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광훈 목사가 또 어제 예배에서 더 강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들어볼까요? 홍준표가 또 뭐라 그러냐면 전광훈을 빨리 이단으로 하지. He said, 정신 나갔어요. And 이제 that's why I 6월 don't need 달부터 you. 법이 시행되니까 starting from June, we 우리는 will 홍준표 시장 주민 소환제를 바로 시행할 enact 거라고. on this law.
대구 시민 중에 20만 명은 서망 받으면요 시장 정지야 정지. 200 내가 반드시 할 petitions 테니까 인기가 내려가고 존재감이 Surely 없어지면 인기 1등 가는 애를 물고 When 늘어지거든. celebrities, their 그래가지고 popularity 자기도 goes 존재감을 down. 높이려고 하거든. They try to go after the 아하, newbies who are rising up. 홍준표가 그 전법을 쓰는구나. So I 제가 realized that 확실히 홍준표 망하기는 is 망했네. using this 홍준표 heaven 시장님 and to Governor 지금이라도 늦기 홍준표. 전에 회개해. Before my 옛날에 church, 대선할 때 in order to 홍준표 ask for 사모님 help 우리 교회 왔다. 그 사모님은 in one of 그만큼 the 신앙이 좋은 10% 사람인데 of the Korean Christians. 홍준표하고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 But it's probably 아유. very troublesome for her to live together with 그러니까 당신 부인을 위해서라도 회개하라고. And that is why at least for your 제발 wife, 회개해. that 자, 홍준표 대구시장의 뭐 가정사까지 들먹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전 목사가 도대체 노리는 바가 뭘까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정광훈 목사가 뭐 성직자를 넘어서서 이렇게 정치 활동해오는 과정 자체가 끝없는 노이즈 마케팅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중적인 관심을 얻고 그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좀 확대해 나가고 그런 과정을 계속 되풀이해 왔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김재원 최고를 통해서 저희 당과 마치 정광훈 목사가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비치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 당에서 사실 김기현 대표도 이미 저희하고는 절연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분명히 관계가 없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그러고 난 상황에서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은 또 좀 끈질기게 저희 쪽 당 관계자분들을 물고 늘어지고 있거든요. 하나하나의 뭐 개인적인 그런 뭐 인연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 전체 보수 진영 내에서 아주 일부이지만 본인을 좀 지지하거나 본인의 관심을 보이는 분들의 계속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그런 노림수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런 이제 극단적인 세력들은 저희 당에서 이미 당대표께서 이제 절연했다고 선언을 했지만 특정 정당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판 전체에서 절연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혐오를 조장하고 국민 전체를 분열시키는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은 종교인이 됐든 아니든 정말 우리 정치에서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 싹을 잘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당 얘기지만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지도부가 그 입 다물라 뭐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래서 잘 떨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묘안이 있을까요? 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게 정교 분리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교 분리를 얘기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광훈 씨는 사실 종교인이 아니라 정치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떤 뭐 기독교의 세계관을 뭐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활동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제 모든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의아한 것이 어떤 세력하고의 뭐 절연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막연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극단적인 좌파 세력하고 절연한다거나 뭐 극우 세력하고 절연한다거나 그게 누군지 특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정광훈 씨 한 명하고 절연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얘기해 보자고 한다면은 정광훈 씨를 지금 예컨대 대통령실에서 전화하거나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는데 김기현 대표가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정무와 당무에 개입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들은 전부 징계하겠다 앞으로. 그리고 전부 공천 배제하겠다. 이 선언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마디만 하면 아무도 전화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정광훈 씨가 유튜브에 나와서 자신이 뭐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저렇게 뭐 움직이지 못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사람하고의 절연은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의 모든 선출직 어떤 공직자들이 정광훈 씨의 영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실제로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가 선거 때 도움을 받았고 끝나고 나니까 그 사람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최고위원회에서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를 않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멀쩡히 자기 당 당원도 아니고 다른 정당을 설립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표를 도와달라? 그게 뭐가 문제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도부의 입장, 상황, 구성 이런 것들을 보면 말로는 정광훈 씨와 절연하겠다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할 계획도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고민이 좀 깊어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본격 가동됐는데요. 오늘 전광훈 리스크를 처음으로 끌고 온 김재원 최고위원, 또 이딴 설화 논란을 일으킨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발언 먼저 듣고 가시죠.
중앙윤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임명장 수여식 직후에 1차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하여 징계 개시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두 번째,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징계 개시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20조 징계 사유, 그 다음 윤리규칙 제4조가 되겠습니다. 네, 김병욱 의원님, 네. 20조 징계 사유, 윤리규칙 4조가 어떤 건가요? 저희 당규에 네. 그 당 20조에 그 징계 사유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그리고 현행 법령 당원 당규 윤리 규칙에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하였을 때 징계 사유가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황정건 신임 윤리위원장이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을 이제 징계 개시를 한다고 하면서 그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의 발언이 선거 때 표를 얻고 한 발언이다라는 것과 그다음 정광훈 목사가 우파 전체를 천하 통일했다 이 발언, 그다음에 4.3 사건 기념일 관련해서 격이 낮다는 이 발언, 이 세 가지를 징계 사유로 삼았고요.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JMS 관련 SNS 게시 관련해서와 그다음 제주 4.3 관련된 발언이 두 가지를 징계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이제 황정근 위원장이 밝힌 이 징계 사유로 인해서 이 두 최고위원이 우리 당의 국민들로부터 민심으로부터 이탈하겠다, 뭐 그런 정황이 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징계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두 최고위원이 징계위원회에 향후 출석을 해서 본인들이 그런 발언하게 된 배경이나 상황, 그런 소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소명을 결과를 듣고 윤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판단을 해서 최종적인 징계 수위가 결정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소영 의원님. 이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사실은 가장 큰 관심사가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거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뭐 TK 쪽에 출마를 하고 싶어하고 또 태영호 최고위원은 지금 현역 강남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두 사람 다 내년 총선에 나오기 유리하려고 했던 발언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네. 징계가 어느 정도 돼야 이게 실제로 국민의힘에 끼친 이런 피해를 회복하고 국민의 지지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수준이 될까요?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으로서 내년 총선을 절박하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강력한 최고 수위 징계와 공천 배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직후에 이 사단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부가 처음 뭐 출발할 때부터 흔들리게끔 해서 지금 지지율 폭락 사태를 만든 장본인인 거고요. 뭐 남의 당이지만 제가 볼 때도 명백한 해당 행위고 그 사실 선례를 보면 됩니다. 20대 국회 때도 이 윤리위원회에서 김순례 전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5.18에 대해서 뭐 5.18 유공자가 뭐 괴물 집단이다, 뭐 세금 축낸다 이런 망언을 해가지고 그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그 이듬해 총선 공천에서 공천 탈락한 사례가 있고요. 배제가 된 거죠. 그 이종명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 이 말로 제명 처분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 4.3에 대해서 뭐 경낮은 뭐 기념일이다. 5.18에 대해서도 뭐 대선 후보 대통령의 말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더 하죠. 4.3 제주 4.3 우리 사회에서는 다 평가와 어떤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고 치유와 회복으로 넘어가고 있는 합의된 상식인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 이거 전부 선례에 비추어 보면은 다 제명되거나 공천 배제돼야 되는 사안인데 만약에 이걸 애매하게 뭐 경고 뭐 또는 뭐 3개월 이렇게 하고 봐주고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아 국민의힘이 과거에 아스팔트 보수 그런 정말 건전하지 못한 극우 세력하고 절연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렇게 등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이번 징계 수위가 내년 총선에 대한 절박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병욱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당이라서 좀 조심스러울 수가 있는데
윤리위원회의 활동이 당내 독립기구죠. 네, 그렇습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다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 두 최고위원회 그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당내 그 법원 같은 기능을 하는 네. 게 윤리위원회인데 여기서 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왜 하게 되었는지 그 발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소명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그 윤리위원들이 각자의 그 양심과 상식에 따라 그리고 우리 당은 당규의 또 기준에 따라서 징계 수위를 정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어쨌든 사후 조치란 말이죠. 이런 일이 발생한 다음에 네. 징계를 하겠다 아니면 어떤 수위를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런 일이 왜 우리 당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이걸 좀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를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네. 우리 지지층 이외에 사실은 민주당이나 저희 국민의힘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중도층을 확보해야 선거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중도층을 확보하지 못하는 중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당은 절대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 전국 단위 선거를 하기 전에 각 당에서 치러지는 이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이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그 당의 지지자, 그 당의 당원들을 중심으로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국민들의 봤을 때는 좀 왜곡되거나 편협한 시각을 가진 그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 당의 지지자들한테는 더 큰 지지를 받아서 당 지도부에 입성하게 되는 이런 좀 악순환이 우리 당이 저희 당이나 민주당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던 당 대표 지도부가 되었던 각 당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의사결정 구조에 각 당의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의사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선거의 룰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고 저희 당 같은 경우에 사실 이걸 2005년, 6년에 우리 대구시장을 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이 당시에 당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이 룰을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와 대통령 후보 선출할 때 민심과 당심을 적절하게 섞어서 선출하도록 잘 만들어놨고 그때 당시 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표가 전격적으로 이걸 수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 당이 상당히 오랫동안 역동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한나라 당이 그때 잘 유지가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런 룰을 오히려 더 퇴행적으로 폐쇄적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좀 왜곡되고 한 곳에 집편향된 그런 발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데 가서 표를 얻어와야 되니까 네. 이런 구조 자체를 없애는 노력을 저희가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징계 선상에 오른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의 태도가 사뭇 다릅니다. 약 한 달 만에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김 최고위원은 오늘도 당원들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거듭 사과하면서 낮은 자세를 보였습니다. 한 달여 만에 최고위에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뽑아주신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아울러 대표님을 비롯한 동료 최고위원 여러분, 또 당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진 사퇴 의향도 좀 있으실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소명 요구를 하면 그때 자세히 서명하겠습니다. 6들이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반면에 태영호 최고위원은 일단 소라로 논란에 휩싸였던 태 의원이지만 오늘도 거듭해서 역사적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변함없다. 역사 문제는 올바르게 정리하고 강을 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소영 의원님, 태영호 최고위원의 태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나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오셨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합의해서 도출해낸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더욱 지금 개인이 아니라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의 어떤 역사에 대한 본인의 소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떤 근거도 없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4.3이 김일성, 북한군이 만들어낸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이 끝난 사실 아닙니까? 근데 아직 반성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저렇게 나만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4.3 유가족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것이고 2차, 3차 가해를 하는 것이다. 근데 저런 태도를 사과하지 않고 이번에 그냥 징계를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병욱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이 태영호 최고위원회처럼 약간 반성 없는 태도 이런 것들이 윤리위원회 징계 수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학자라고 치더라도 네. 사실 상당히 좀 편향되고 지금 그리고 우리가 저 4.3 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70년이 다 되어 가는데 70년이 지났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수십 년 동안 논박을 하면서 지금 현재 내린 도출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결론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떠나서 제가 당시 제주도민의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3만여 명에 관한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거든요.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비극적인 사건을 두고 특정한 집단이 뭔가 일으켰다. 자,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나 싶고요. 근데 이런 주장을 학자가 하더라도 위험한데 정치인이 그것도 저희 집권당의 최고인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그런 면에서 최영호 의원이 좀 더 넓게 그 대한민국 현대사 전체를 좀 바라보면서 좀 이해하려는 노력을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 역사 공부를 좀 더 새로 하실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근데 그런 면에서 당시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북한에서 당시 그 제주도에 있던 남로당과 뭔가 연결이 있었다. 거기에 자신이 배운 거 아니면 자신이 본 그 정보만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넓게 통사적으로 보는 좀 그런 공부를 새로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윤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윤리위원회 회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소영 의원님. 이 태영호 최고위원 혹시 국회 왔다 갔다 하시다 보신 적 있어요? 네, 종종 뵙니다. 네, 저는 태영호 최고위원을 책으로 먼저 접했었는데 베이징 특파원 하면서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안 보세요. 500페이지 넘는 책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북한에 어떻게 김씨 일가를 우상화하고 북한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써놓은 건데 책을 보면서 느끼는 건 북한 체제를 이렇게 이해가 잘 가도록 설명해놨구나. 그리고 태영호란 사람이 정말 총명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자, 자기가 북한에서 역사관을 배웠겠죠. 그래서 북한에서 배운 역사관대로 김구 선생이 통일전선 전술에 당했다느니 4.3이 김일성에 지정했다더니 이렇게 배웠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남한의 이 자유대한민국의 그것도 여당의 최고위원 아닙니까? 그걸 몰라서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을 건 아닐 겁니다. 뭔가 목적하고 노리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뭘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제가 태영호 최고위원 마음속에 들어가 본 건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그 색깔론을 본인의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셨던 분들이 이제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의도하는 거는 이런 색깔론에 자극받는 어떤 극우 지지 세력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이런 자극적인 발언을 통해서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의도이든지 간에 이렇게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내고 또 대한민국에서 통용되지 않는 비상식을 가지고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것은 절대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1년 정지 정도 나오면 내년 공천 못 받는 거죠. 현실적으로 지금 4월이니까요. 내년 총선이 4월이라 지금 당원권 1년 정지란 건 공천 신청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네. 그런데 제가 또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미에서 그 한미동맹 70주년이 이루어지는 좀 그런 뜻깊은 해였고 그래서 이번에 핵 억제력을 확장하는 그런 개념에 어떻게 보면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왔다 이렇게 저희는 자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한미 상호 방호 조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을 돌이켜 보면 이건 정말 99%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당시 이게 상호 방위 조약인데 당시 최약체국 최극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미국을 어떻게 도와서 방위를 한다는 말인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킬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을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미국을 보호한다는 의미는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소국인 대한민국이 강대국인 미국으로부터 받아낸 일종의 불평등, 미국이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받아낸 게 이승만 대통령의 지혜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목리를 부려가면서까지 미국이 하기 싫다는 목적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다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만들고 6.25 전쟁을 극복하면서 이 한반도 대한민국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반도에서 유사일에 가장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틀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어조약을 만든 그 공을 한번 되새겨 봤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과소평가되고 있다. 그 후임 정부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좀 너무 좀 폄하되었다.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침에. 그런 면에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김구 선생이라든지 뭐 제주도의 4.3 사건 같은 경우도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자행됐고 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이승만 정부를 많이 비판하는 그런 역사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이승만 정부에 대한 좀 재평가를 우리 태영호 의원이 많이 하려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조금 너무 과하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조금 나쁜 대통령으로 치부되는 그런 그 김구 선생의 뭐 사건이라든지 4.3 사건에 대해서 조금 폄하를 하는 그런 게 또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태영호 의원을 좀 변명하자면 한 건데요. 네. 그 건국 이후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좀 우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네. 거기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김재원, 태영호 이 두 최고위원이 뭐 한꺼번에 한나라시의 윤리 회부가 됐습니다만 그 두 사람의 사안은 서로 좀 약간 결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광훈 목사가 있냐 없냐가 사실 큰 거죠. 네. 예.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걸까요? 일단 국민 여론으로 봤을 때는 정광훈 목사가 사실은 계속 저렇게 나오면서 오히려 조금 더 국민들로부터 밉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네. 저희 당으로서는 정치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김기현 대표가 분명히 저런했다고 그러고 저희 당의 많은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이단으로 해야 된다, 왜 하지 않느냐 기독교계에서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정광훈 목사와 확실하게 저희가 거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정광훈 목사가 옛날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저희 당과 그 본인이 계속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저희도 좀 난처한 상황이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거기에 조금 본인 입장에서는 네. 조금 억울할 수 있는 상황도 있다 일부분. 정광훈 목사가 없는 상태에서 5.18을 얘기했고 4.3 격이 났다고 얘기했으면 조금 더 이렇게 반성하고 사과하면서 좀 용서를 구할 수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소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 죄가 더 나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밉상으로 찍혀서 지금 이제 그렇게 정광훈 목사가 밉상으로 되어 있는데 김재원 최고도 밉상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이제 태영호 최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게 이게 본인의 이거는 소신이어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사과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고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대한민국 정부 여당에 소속된 정치인이 계속해서 4.3에 대해서 이런 폄훼 발언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요한 역사, 5.18에 대해서도 이런 발언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계속 이런 발언들을 본인 소신이라고 한다. 이걸 우리가 허용할 거냐. 이게 더 골치 아픈 문제죠. 김재원 최고의 어떤 그런 밉상 발언보다도. 네, 국민의힘 얘기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가로 진행했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오전 10시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소영 의원, 먼저 자당이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10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출두를 검찰이 나와달라고 한 게 아닌데 본인 스스로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짐작하기로는 사실 이제 이 수사가 좀 진전되고 나면 구속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그럼 이제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를 하면서 도주의 우려를 이제 주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의 경우에도 이제 검찰 소환 전에 본인이 직접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한 이후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요런 정황이 있어서 먼저 자진 출두까지 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적다 이렇게 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케이스의 경우에 네. 나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받을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네, 김병욱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많이 뻔뻔한 것 같고요. 오히려 또 사실 검찰이 준비가 되면은 검찰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이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해야 더 검찰 나름의 더 속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먼저 검찰이 부르지 않는데 먼저 간다는 거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검찰 앞에 가서 그냥 마치 검찰이 지금 아무것도 뭐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 이제 수사를 받고 나와서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딱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정치인의 부패 관련 사건에 검찰이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가서 사실은 검찰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수사를 신문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쳐들어가가지고 그냥 커피 마시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검찰이 아직 아무것도 밝히는 게 없더라. 검찰이 맹탕이다.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검찰을 오히려 공격하려는 그렇게 활용하려는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 16대 국회 제가 알기로는 들어오셨을 겁니다. 하여튼 그게 99년도에요. 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을 수수한 적이 있었어요. 본인이 시인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예. 그때 99년도 1억이면 그때 강남의 아파트 집값이 얼마였을까요? 그때 아주 큰 돈입니다. 1년 25평짜리 아파트 한 채 값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강남의 집값 생각하면 그때 1억은 아주 큰 돈이었거든요. 본인도 시인했어요. 그 돈 1억 받았다고. 네.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정치자금법이 조금 철저하지 않아가지고 아마 좀 넘어갔나 본데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대우로부터 2011년에 본인이 시장 재임 시절에 자신의 비서실장이 대우건설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한 게 또 드러납니다. 네. 근데 이때도 비서실장이 어떤 분이냐면 고교 친구이자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하셨던 그야말로 당시 인천시장 송영길의 최측근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5억을 시장 재임 시절 비서실장이 5억을 받았어요. 근데 이때 또 비서실장이 혼자 사적으로 이용했다 그러고 이 인천시장이었던 송영길 당시 시장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번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재작년에 이런 일이 돈봉투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비리 그리고 정의당에서는요. 이걸 악의 그 평범성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던데 저는 그걸 넘어서 악의 일상화가 아닌가. 그리고 이분들이 상당히 우리 86세대 선배님들이 좀 이중적인 위성적인 도덕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들이 싸우던 군부 독재, 그들이 비판하던 그 재벌들은 엄청난 구악이고 엄청난 거악인데 그들과 우리는 맞짱 뜨고 싸웠다. 돌 하나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고 아주 그냥 타고난 아주 그냥 선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뭔가 잘못을 하거나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크게 잘못이 없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뭔가 잘못된 그 위선적인 이 윤리관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의 일상화를 넘어서 86세대 전체가 악의 연대기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우리 86세대 정말 거의 한 30년 동안 정치권에서 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특정 그룹이 특정 세력이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집권한 예가 없습니다. 이제 정말 물러나야 된다. 이제 후배들에게 우리 이소영 의원님 같은 젊고 깨끗한 후배들에게 기회를 자리를 줘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젊고 깨끗한 이소영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병욱 의원님 방금 말씀은 좀 비약이 심하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특정한 세대가 조직적으로 이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조사 결과를 100% 진실이라고 우리가 보기도 어렵겠지만 그 내용만 보더라도 특정 캠프에 특정 인물들이 연루된 사건이지 특정 세대가 다 악의 연대기고 악의 일상하고 다 집단적으로 다 그 세대예요. 집단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너무나 큰 비약이고
그 86세대 정치인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소신 있고 깨끗하게 자기 정치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집단적으로 몰아가십니까? 그거는 그분들한테 저는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을 마치겠습니다. 말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 관련해서도 제가 지금 뭐 그분의 대변인도 아니고 변호인도 아닙니다만 지금 과거 뭐 한참 전에 있었던 본인이 뭐 무혐의 받거나 무죄받은 사안에 대해서까지 지금 끌고 나오면서 이거를 86세대가 전체 부도덕하다, 책임져라, 악의 일상화다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영재 의원 지금 본인이 자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천헌금 받았다고? 김연아 전 의원도 지금 녹취 파일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전부 그렇게 매간매직하고 공직을 돈 받고 팝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일탈과 저는 이게 왜 개개인의 일탈입니까? 조직적인 비위를 제가 다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6세대의 조직적인 비위라뇨. 근거가 있으세요? 그 돈 봉투를 돌리고 만든 지금 분들이 민주당의 86세대가 이 문제에 다 관여되어 있다는 증거 있으세요? 아무런 근거도 개입하신 없습니다. 분들이 그 세대들이에요. 개입하신 분들 누구누구가 그 세대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방송에서. 제가 그게 더 현역 정치의 의원들이고 예의가 당직자분들이라 아닙니다. 그거는 정치인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송영길 전 대표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 86 정치인들이 이런 금품 수수로 인해 가지고 형을 살기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고요. 아니요, 제가 이름 낼 수 있으면 하지만 지금 거기까지 또 비약을 한다고 하니까 다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저희 같으면요, 저희 당에서 보수당에서는 작은 비리라고 생기면 그분 아웃이에요. 끝이에요. 정치를 다시 못해요. 근데 86세대들은 희한하게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어도 어떻게처럼 살아나서 다시 정치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끼리는 다 그냥 온정주의로 봐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이중적인 위선적인 윤리와 도덕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특정한 정당의 특정한 정치인들을 싸잡아서 매도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박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뭐 앞으로도 검색하면 그분들 이름 다 나옵니다. 토론할 기회가 많을 것 같고요. 네, 그건 요 정도 하고, 예. 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 계속해서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가 포함이 됐습니다. 자, 이 연구소가 송 전 대표가 지난 2015년에 설립한 단체인데요. 2021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송 전 대표를 외곽에서 도운 후원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는 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니까 좀 화면을 보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 연구소 측의 해명을 또 들려드려야 됩니다. 통일 정책을 다루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당의 선거와 무관하다. 또 기부금 지출입 내역은 모두 적법하게 회계 처리돼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자, 이거는 어떤 분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지금 경선 캠프에서 이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회계 담당자가 경선 캠프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구소의 후원금이 경선 자금에 쓰였을 수 있다라는 의심을 검찰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도 이제 수사 과정에서 그런 단초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다들 많이 짐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단초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연루되어 있는지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김병욱 의원이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공감이 갔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이런 압수수색이나 기초조사, 기초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나 내일 10시에 검찰 출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국민께 사과하는 태도로 성실하게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피의자의 태도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공감하는데 사실은 이런 기초조사가 충분히 되고 검찰에서 조사할 준비가 된 이후에 피의자 소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무리하게 검찰청을 찾아가서 조사를 받겠다, 커피 마시고 온다거나 이런 태도보다는 귀국 전에 송영길 대표가 기자회견 하면서 이게 다 내 책임이다. 내가 정치적으로 책임지겠고 내 잘못이고 탈당하겠다. 성실히 조사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국민 앞에서 좀 낮은 태도로 나 떳떳하다. 나 잘났다. 나 빨리 조사해라. 이런 게 아니라 조금은 기다리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게 저는 국민 정서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 언론과 인터뷰에서 물극필반이라는 사자성어를 썼더군요. 물극필반. 자, 모든 사물은 극에 도달하면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뜻인데
이건 무슨 뜻으로 쓴 얘기일까요? 그래서 정말 반성하는 마음이 지금 전혀 없는 게 아닌가. 마치 자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내가 정치적으로 지금 핍박당하고 있다. 결국 나의 결백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마치 그런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당에서는 사표 규정이라고 이렇게 대받아쳤는데요. 국민들이 정말 그런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본인이 마치 뭔가 연루되지 않았냐 이렇게 나온 그런 태도를 보이는 송영길 전 대표를 보면서 오히려 더 분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당에서도 사실 이 일이 비주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2008년 전당대회 당시에 돈 봉투를 돌린 것이 2011년 말에 드러났습니다. 2012년에 19대 총선을 앞두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 저희 당이 여러 어려움 때문에 당시 홍준표 대표여서 또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로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결국 저희 당이요 간판 내렸습니다. 한나라당이라는 그 오래된 이름을 버리고 파란색을 또 버리고 레드 컴플렉스가 있는 당인 보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라는 좀 가벼운 이름에 그것도 빨간색으로 당색을 바꾸었거든요. 당을 완전히 바꿨던 거죠.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 당에서 제가 계속 정당 생활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전당대회 할 때 정말 돈 봉투 쓰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당이 좀 사실 좀 소심한 편입니다. 사람들이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통이 크지를 못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간도 작고요. 근데 저희 당이 그때 2008년 사건으로 2011년에 그렇게 저희 당에서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돈 봉투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는 걸 보고도 민주당이 이번에 재작년에 전당대회 때 돈 봉투 돌렸다는 걸 보면 이게 정말 그 이후에 저희 당이 그때 2011년에 이게 드러났는데 2011년 이후에 2021년까지 10년 동안 치른 민주당 당내 선거에서 돈 봉투가 안 돌았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표께서 김연아는요 이런 식으로 정말 좋게 말하면 능청스럽게 태연하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한가하게 말씀하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로서 그리고 사실 송영길 대표가 0.59% 표차로 당시 홍영표 의원과 이게 라이벌전에서 아주 신승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송영길 대표가 당선된 것과 당 대표로 이후에 당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그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 간의 빅매치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게 어떤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의 눈도 있단 말입니다. 그 송영길의 돈봉투 사건이 현재 이재명의 그 리더십에 어떤 정당성에 뭔가 절정적인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중대한 상황을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김연아는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정말 올바르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민주당이 먼저 이에 연루된 분들을 당연히 그분들 스스로 송영길 대표뿐만 아니라 이름이 벌써 나온 분들은 이미 자진 탈당을 하거나 당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당에서 강력하게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당장 윤리위원회에서 먼저 조사를 해야겠죠. 근데 그런 걸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민주당은 당 간판을 내린다 생각하고 당을 정말 환골탈퇴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김병욱 의원님께서 방금 딱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대하고 있는 태도가 더 절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100번 동의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나라당이 이제 그 사건을 겪으면서 새누리당으로 탈바꿈하고 당을 완전히 새로 만든다는 각오로 이제 그런 뭔가 환골탈퇴했던 것처럼 민주당도 사실은 그런 태도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일련의 여러 가지 반응들 송영길 대표의 탈당에 대해서 칭송하는 발언이 나온다거나 또는 남들도 다 그러는데 왜 우리 것만 얘기해요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반응들이 나온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당으로서 100배 사죄하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구구절절 토를 달지 말고 이거는 사과하고 반성하고 혁신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관여된 분들, 이름 나온 분들은 다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공천도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 당내에서 자체조사 안 하고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자체조사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사 강제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당의 선거 과정, 내부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전후 경위 사정을 충분하게 최대한 밝히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만 민주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구나, 절박하게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감합니다. 네, 민주당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이 프로에 나와서 정치권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시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다 많이들 아부들 하더라고요. 저는 그 심정 이해가 돼요. 뭐 큰 그릇이니 뭐 물욕이 없다느니 뭐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송영길 대표가 한마디 할까 봐 불안하겠죠. 직접 안 하더라도 내가 누구한테 줬다. 이게 간접적으로 나가면 그건 무조건 낙천 아닙니까? 사실상 뭐 공천은 못 해줘도 낙천권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송 전 대표가. 그러니까 송 전 대표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런 기형적인. 자, 전 대표가 이 공천권이 아니라 낙천권을 갖고 있다. 이 소영은 어떻게 보세요? 뭐 너무 즐기고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이게 비아냥이신 건데 그런 문제 때문에 뭐 잘 보이려고 그런 말을 했을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송영길 대표 탈당 기자회견 하기 전까지 탈당하셔야 된다 이제 이런 네. 인터뷰를 여러 군데서 했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초선 의원 뭐 전원이 그런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었고 근데 어쨌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죄가 명백하게 밝혀진 상태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으로서는 큰 결단을 한 측면이 있으니까 다들은 조금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그것이 그럼 적절했느냐?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전 국민이 그 녹취 파일을 들은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에게 정치적이든 법적이든 어떤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책임이 없는 것으로 나중에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야 뭐 그런 결단을 당을 위해서 해준 게 고맙다거나 잘한 결정이라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분의 책임이 굉장히 있을 가능성, 혐의가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탈당하고 귀국했다라고 해서 너무나 잘했다, 뭐 대장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이 국민들의 감수성과 정서를 읽지 못하는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다. 네.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두 분 의원님들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